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부분은 교재로는 72쪽입니다. 기초서 72쪽. 다뤄야 될 내용들을 한번 쭉 점검을 해볼게요. 제일 첫 번째는 입지하고 입지 선정. 입지와 입지 선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요. 두 번째로 기억할 건 입지 이론입니다. 입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상업 입지론부터 시작해서 공업 입지론, 입지론의 입지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고요. 세 번째는 부동산 정책. 네,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하면서 그 중에서 특히 정부의 시장 개입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네 번째, 부동산 정책 중 주택 정책. 다섯 번째, 부동산 정책 중 부동산 조세 정책. 이렇게 주제는 5가지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뤄야 될 부분에서 가장 교재로는 72쪽으로 가보시면 용어가 뭐가 되냐면 입지라는 용어가 있어요. 입지.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입지 선정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입지는 뭐냐면 자리 잡은 상태. 입지 주체가 자리 잡은 상태. 그것을 입지라고 해요. 입지 주체가 자리 잡은 상태를 가리킵니다. 입지 선정은 입지 주체가 추구하는 입지 조건이 있을 거예요. 그럼 이 추구하는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 그것이 입지 선정. 입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입지라는 말 표현 자체가 자리 잡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 입지 선정이란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발견해내는 과정. 그러니까 이미 얘는 이 자리를 잡은 상태예요. 얘는 그러한 자리 잡는 과정. 그래서 입지 조건을 갖춘 토지를 찾아내고 발견해내는 과정을 입지 선정. 거기에 나중에 이제 공부를 더 하다 보면 입지론이라는 말이 나오고 적지론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는지는 나중에 말씀드릴 거예요. 또 우리가 공부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우리는 입지 이론으로 들어갈 거예요. 구체적으로 입지 이론으로 들어가는데 그 입지 이론 가운데서도 서양의 입지론의 순서가 우리가 산업이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1차 산업이 뭐예요? 농업. 그 다음에 2차는 공업, 3차는 서비스업 혹은 상업. 그래서 이론의 순서도 제일 먼저 농업 입지론, 두 번째 2차가 뭐라 그랬죠? 공업 입지론, 3차가 뭐라 그랬죠? 상업 입지론. 따라서 그 순서로 발전했어요. 서양의 입지론이. 서양의 입지론은 산업 입지를 중심으로 발전한 거예요. 그런데 시험에 나오는 이야기가 지금 발전 순서로 나오는 건 아니니까 제일 잘 나오는 게 상업 입지론이거든요. 그럼 상업 입지론을 이야기해보고 그 다음 나오는 게 공업 입지론이 잘 나와요. 그런데 주거 입지론의 경우는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농업 입지론은 지난주에 했던 튠헨의 이론 있죠. 튠헨의 이론. 튠헨의 누구죠? 튠헨의 어떤 이론이죠? 위치지대설. 그 위치지대설이 농업입지론이에요. 그래서 튠헨의 위치지대설이 농업입지론이다. 그래서 우리 교재 72쪽에 있는 이야기가 이미 본 부분이에요. 맞아요? 자, 그러면 상업입지론부터 들어가 봐요. 상업입지론부터 들어가는데 상업입지론에서 첫 번째 크리스탈러 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란 말로 갈게요. 다시요. 크리스탈러의 뭐예요? 중심지 이론. 그럽니다. 근데 중심지 이론을 이야기한 학자가 크리스탈러만 있는 게 아니에요. 크리스탈러 말고 다른 학자도, 예를 들어 허프라는 학자도 있어요. 근데 우리한테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좀 중요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 그럴게요.
자, 그럼 크리스탈의 중심지론에서 우리 기초 과정에서 알고 가야 될 것만 먼저 말씀드리면 용어에 관한 거예요. 기초 용어. 제일 첫 번째는 배후지라는 용어. 배후지. 두 번째는 중심지라는 용어. 중심지, 배후지, 중심지. 자, 그 다음에 최소 요구치. 최소 요구치. 그 다음에 재화의 도달 범위. 자, 이런 용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자, 우선 먼저 배후지란 말이 뭐냐면 다른 말로 상권, 시장지역. 의미는 뭐냐면 고객이 존재하는 곳. 배후지를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상권, 시장지역. 시장을 가리키는 거예요. 시장. 거기에는 고객이 존재해요. 그래서 배후지란 고객이 존재하는 곳. 다시요. 배후지는 뭐라고요? 고객이 존재하는 곳.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중심지를 이야기하면서 여기가 짜장면 가게 있는 곳 이렇게 볼게요. 짜장면 가게가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짜장면 가게가 운영되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그릇 정도는 팔려야 된대요. 그럼 100그릇의 범위를 이렇게 잡아봐요. 이게 100그릇의 범위. 100그릇 정도를 나타내는 범위. 그러면 이 짜장면 가게는 운영될 수 있어요. 그런데 배달 가능한 거리,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가 요 범위라고 가정해봐요. 요게 배달 가능한 거리예요. 그러면 배달 가능한 거리, 배달 가능한 범위 안에 100그릇이 있어야 이 짜장면 가게가 운영되겠죠. 예, 그러면 만약에 여기가 100그릇이고 요게 200그릇까지 배달되는 거리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100그릇이 남는 그릇이죠. 100그릇은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수고 나머지 100그릇은 남는 그릇수다. 그러니까 요거는 100그릇의 범위, 요거는 200그릇의 범위. 그럼 200그릇 배달 가능한 그 정도 범위가 최대한의 배달 가능한 거리라고 합시다. 배달은 오토바이로 하는데 뭐 1시간도 배달할 수 있긴 해요. 아니 오토바이 타고 3시간 동안 배달해도 돼요. 근데 짜장면이 곧 짜장면이 아니게 되죠. 그러니까 짜장면 상태를 그래도 유지하려면 오토바이 타고 10분 정도의 거리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오토바이로 출발해서 여기까지 가는데 10분. 그 정도의 범위를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가정합시다. 그 범위 안에 뭐가 있어야 된다?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그릇수인 100그릇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짜장면 가게는 운영이 돼서 하나의 상권이 형성될 수 있다. 말뜻 이해가 되셨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요게 뭐라고 해요? 요게 뭐냐면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수. 예? 예. 그래서 짜장면 가게 운영되기 위한 최소한의 그릇 수를 밝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이 짜장면 가게는 운영이 될 수 있어요. 이것을 최소요구치라고 그래요. 최소요구치. 그리고 짜장면 배달 가능한 거리가 요거예요. 예, 이것을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물건 사러 갈 수 있는 최대한의 거리란 뜻이에요.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고 최소요구치고. 그러면 뭐가 형성된다? 배후지, 상권이 형성돼요. 그럼 이제 말을 유식하게 바꾸면 배후지 중심에 위치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곳을 중심지. 중심지 기능이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수요 크기를 최소요구치.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기 위해 사람들이 통행 가능한 최대한의 거리를 재화의 도달 범위. 그러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까지 물건 사러 갈까 안 갈까요? 가요 안 가요? 가죠? 가잖아요. 이 범위가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니까. 근데 사람이 여기에 있다면 물건 사러 갈까요 안 갈까요? 안 가겠죠. 그럼 물건 사러 갈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가 여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가는데 이걸 넘어서부터는 안 가니까 물건 사러 갈 수 있는 한계거리가 여기죠. 그러면 여기는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곳.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판매량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라고 말하면 돼요? 다시 기업 입장에서 판매량은 소비자 입장에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수요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량이 제로가 되는 곳, 판매량이 제로가 되는 곳, 그게 재화의 도달 범위예요. 그러면 결국은 다시 말씀드려보면 요게 재화의 도달 범위라고 그랬죠? 그리고 요게 최소요구치라고 했어요.
그럼 중심지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또는 배우지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뭐가 뭐보다 커야 된다.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 된다. 그런데 짜장면 가게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0그릇이 팔려야 된대요. 그런데 100그릇이 팔려야 되는데 100그릇의 범위와 재화의 도달 범위, 배달 가능한 거리를 봤더니 배달 가능한 거리가 요만큼인데 100그릇의 범위가 더 훨씬 넓게 잡아야 된대요. 이런다고 치면 이게 최소의 거치, 이게 재화의 도달 범위이면 중심지는 유지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의 범위보다 작다라고 한다면 중심지는 유지될 수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심지가 유지되고 배우지가 성립할 수 있다면 그것은 재화의 도달 범위가 최소의 거치보다 커야만 할 것이다. 감 잡으셨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옛날에 우리나라에서 상설시장, 지금처럼 상설시장이 아닌 매칠장이라는 거를 저 시골 같은 데 있었죠. 매칠장 있잖아요. 그런 게 5일장도 있고 매칠장 있잖아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우리나라 주로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배우지가 성립할 수 없었고 상설시장 형태가 될 수 없고 정기시장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옮겨 다닐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옮겨서 여기서 장이 서고 여기서 장이 서고 정기적으로 장이 서서 배우지를 만들어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날 사람들이 인구가 많아지고 교통이 발달해 감에 따라서 그리고 소득 수준도 늘어나감에 따라서 저 노란색 재화의 도달 범위는 커지고 파란색 최소의 거치의 범위는 줄어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바뀌는지는 앞으로 공부가 더 돼가면서 할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 여러분은 이렇게만 중심지가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용어의 의미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중심지, 배우지 중심에 위치하여 재화나 서비스가 공급되는 곳.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던 튀넨의 이야기의 위치지대설의 경우도 읍이인데 이 읍이 나중에 뭐라고 표현하고 바꾸냐면 저걸 입지론에 가면 중심지, 읍 같은 경우가 중심지. 그런데 중심지도 급이 있어서 작은 중심지하고 규모가 큰 중심지, 작은 중심지는 저차원 중심지, 다양하고 복잡한 기능을 수행하는 중심지는 고차원 중심지, 그 중간 정도쯤 되는 것은 중차원 중심지 등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저 시골쯤으로 예를 들어서 표현하면 시골에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해요.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에듀윌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아주 작은 단위의 규모인 면이 있고 좀 더 큰 규모의 군이나 읍이 있고 가장 큰 규모가 시가 있죠. 그러면 시청이 있는 곳 고차원 중심지, 면사무소 있는 곳 저차원 중심지, 읍이나 군, 읍사무소나 군청이 있는 곳은 그 중간에 중차원 중심지.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습니다. 감 잡으셨죠? 다시, 그래서 크리스탈러의 중심지론에서는 용어를 먼저 알아두셔야 돼요. 기초과정에서는 거기까지 안 한 거예요. 앞으로 그렇게 할 걸 말한 거예요. 기초과정은 뭐만 한 거다? 요것만 달랑 한 거예요. 요것만.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쳐다보지도 마시고 제가 하지 않은 것들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전제조건 이런 거 샅샅이 읽으면서 이게 뭔가요? 그런 거 하지 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만 이야기하시란 말이에요. 책에 아무것도 안 써놓으면 되게 이상하잖아, 책이. 그 다음에 전제조건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다짜고짜 이것만 말해놔도 되게 이상하잖아요. 근데 기초과정에서는 그런 걸 하나하나 다 따지면 그건 기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초과정에서는 제가 말한 것만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는 뭘 할 거냐면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레일리 소매인력 법칙. 그럼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은 우리 교재 75쪽. 자,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입니다. 그럼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용어에 대해서 여러 번 해봅시다. 레일리의 소매인력 법칙. 여기서 인력이라는 말이 있어요. 인력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중력, 그러니까 소매 중력 법칙 내지는 중력 모형이라고도 합니다. 다시 한번요. 소매 중력 법칙 또는 중력 모형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용어를 여러분이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요. 자, 레일리는 이렇습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인력과 같은 말이 뭐라 그랬죠? 중력. 그럼 인력 혹은 중력이 뭐예요? 끌어다니는 힘이죠.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기가 이렇게 요게 지구라고 가정을 합시다. 지구. 그런데 갑돌이가 만약에 지구인데 땅이에요. 땅 덩어리라고요. 그러면 땅에 서 있어야 되니까 갑돌이는 어떻게 서 있냐면 이렇게 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지구 반대편에 서 있는 갑돌이는 어떤 식으로 서 있냐면 을돌이는 이렇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서 있는데 얘는 안 떨어져 이쪽으로.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얘가 입장에서는 아래라는 게 이쪽이 아래란 말이에요. 얘는 아래가 여기고 여기에 서 있는 사람은 그리기 힘들어. 이렇게 하고 이쪽으로 되게 아래야. 그래서 중력이 이렇게 작용한다는 거. 물론 이쪽은 이렇게 작용할 거고요. 그래서 여기 갑돌이가 뛰었어요. 폴짝 뛰었어요. 폴짝 뛰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밑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얘는 폴짝 뛰었습니다. 그런데 곧바로 떨어지는 게 이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왜요? 여기서 잡아다니는 뭐가 있기 때문에. 중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중력은 여기서부터 멀어질수록 중력은 커져 작아져요. 그래서 중력이 미치는 한계가 여기까지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여기를 벗어난 갑돌이는 여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를 벗어났으면 중력이 이쪽으로 잡아다니는 힘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느 쪽에도 잡아다니는 중력이 없는 상태에 무중력 상태에 가게 되면 얘는 둥둥 떠다니게 되죠. 그래서 우주인들이 여러분 우주로 나가게 되면 둥둥 떠다니는 걸 볼 수 있죠. 그러면 중력이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봤어요? 좋을까요? 되게 힘들다는데 그 글 읽어보니까 되게 힘들대요. 화장실 가서 뭐 하는 것도 힘들다는데 먹는 것도 되게 힘들고. 그래서 삶을 살아가는데 적당한 중력이라는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다 각각의 중력이 다 다르지만 어깨에 다 중력이 바로 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력이라는데요. 어쨌거나 중력이 있다는 거예요. 끌어다니는 힘. 그 물체에는 끌어다니는 힘이 있어요. 근데 그 물체의 크기에 따라서 물체가 크면 클수록 끌어다니는 힘은 크고 물체가 작을수록 끌어다니는 힘은 작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딱 가만히 들어보니까 과학자 누가 떠올라요? 뉴턴의 무슨 법칙? 만류인력 법칙에서 따온 거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서 따온 거예요. 그럼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이 뭐예요?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 만류인력 법칙의 의미가 뭐죠? 만류인력 법칙이 뭐냐면 뭐 사과가 떨어져서 굴러갔대요. 그러면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만류인력 법칙이 뭐냐면 사과가 떨어졌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근데 요즘에 뭐 보면은 그 뭐죠? 그 TV 프로가 오는데 꼬마 애들 영재 애들 있잖아요. 영재 프로젝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애들 그 프로 보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진짜 놀라운 아이들이 많아요. 책도 되게 많이 읽은 아이들. 그런 8살 먹은 영재 아이들한테 물어보잖아요. 만류인력 법칙이 뭐야? 그러면 요즘에 어른들한테 물어본 거하고 달라요. 만류인력 법칙이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법칙이에요. 이렇게 8살짜리는 이야기합니다. 어른들한테 물어보면 사과가 떨어졌대요. 이렇게 하고. 자, 그래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은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만류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 곱에는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법칙인데요. 그게 뭘 의미하는 말이냐면 물체 큰 것과 작은 게 있다면 이렇게 물체 큰 것과 물체 작은 게 있다면 여기는 인력이 작용하는데 큰 물체에는 인력이 미치는 거리가 멀리까지 미친다. 사방 동그라미이겠지만 여기까지 그려볼게요. 작은 물체에서는 인력이 미치는 거리가 가깝다. 그럼 인력이 미치는 거리를 표현하면 A 물체에서 인력이 미치는 거리는 멀리까지 미치고 B 물체에서 인력이 미치는 거리는 가까이 미친다. 그러면 크기에는 뭐 어떻다? 비례한다. 물체 크기에 비례한다는 겁니다. 그 대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인력이 잡으는 거리가 여기는 인력이 크지만 바깥쪽으로 나가면 인력의 거리는 작아지겠죠. 그래서 드디어는 여기는 0이 되겠죠. 그래서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에 의하면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예요. 그렇지만 거리에는 반비례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물체를 도시로 빗댑니다. A 도시, B 도시. A 도시로 B 도시로. 그럼 A 도시 인구는 5만 명, B 도시 인구는 10,000명이라고 합시다. 몇 명이요? 5만 명, 10,000명.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 물체에 있어서 인력을 그 도시의 고객을 끌어내는 고객 유인력, 말하자면 상권이라고 생각합시다. 상권의 범위 또는 고객을 끌어내는 고객 유인력, 고객 유인력이라고도 하고 고객 흡입력이라고도 하고. 다시 말하면 갑돌이가 여기에 있으면 이게 이제 도시입니다. 그런데 갑돌이가 여기에 있으면 근데 갑돌이는 도시에 있지 않고 어느 마을에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여기로 물건 사러 갈 거다. 맞아요, 틀려요? 갑돌이가 여기 이 마을에 있다면 이쪽으로 물건 사러 갈 거다. 맞아요, 틀려요? 갑돌이가 여기에 있으면 갈 수 있는 마지막 그 부분이죠. 그런데 갑돌이가 여기 있으면 물건 사러 가지 않을 것이다. 말뜻 이해가 되셨어요? 그러면 고객을 끌어내는 유인력, 고객 유인력이라고도 하고 고객 흡입력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B도시도 들어다가 여기다 놓잔 말이에요. 나란히. 그럼 B도시를 여기다 놓을게요. 그럼 B도시 크기는 이렇습니다. 그리고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를 나란히 붙여봐요. 이렇게. 그러면 B도시에서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는 여기까지다 이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기에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은 물건 사러 간다면 A로 갈까 B로 갈까? B로 간다 그 말이에요. 제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A도시 인구 아까 몇 명? 5만 명. B도시 인구 10,000명이라고 할 때에 이제 C라는 마을을 등장시킬게요. C는 마을이에요. 도시 아니고 C마을은 인구가 1,000명이라 합시다. 그러면 C마을 사람들은 물건 사러 가야겠죠. 그럼 물건 사러 가되 C마을 사람들이 물건을 사러 갈 때 A도시 아니면 B도시로 물건 사러 가죠. 근데 A도시 아니면 B도시로 물건 사러 가는데 C마을이 여기에 있다고 가정하자 그 말이에요. 그러면 C마을 이 사람들은 물건 사러 갈 때 어디로 가겠어요? A도시로 간다 그 말이에요. 100% A 범위 안에 있으니까. C마을 사람이 C마을이 여기에 있다면 어디로 가요? B도시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C도시가 여기에 있다면 어디로 갈까 그 말이죠. 반반 간다 그 말이에요. 이런 거 그림 그리지 마요. 이거 그림 그려서 뭐 하려고? 뭐 하려고 그리냐고. 이런 거. 제가 물어보다니까 이거 막 쓰더라고. 또 그리고 뭐 하려고? 그랬더니 뭐 기냥이요. 그러더니 그 왜 기냥? 왜 쓸데없는 짓을 해? 이게 시험에 나올 것 같아? 안 나와. 그 여러분들 뭐 하고 제가 뭐 있는 거예요? 시험에 나오는 거를 기초 배경을 알려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난 배경을 적는데요. 그러는데 참 그러시든지 나중에 못하기만 해봐라. 잘 봐봐요. 이 마을 사람들은 민구 몇 명이랬지 아까? 1,000명. 이쪽으로 정확하게 50% 가요. 몇 명 가게요? 50%가 몇 명 가게요? 500명. 이쪽으로 몇 명 가게요? 500명. 그래서 반반 간다고. 그러면 자 바꾸는 거예요. 어렵게 낼 테니까 잘 봐요. 500명이래. 그럼 이쪽으로 몇 명 가게? 250명? 250명. 어우 그 잘하지. 그러면 다시 진짜 어렵게 낼 테니까 잘 봐요. 인구가 1,000명이야. 그런데 80%만 이용한대. 20% 사람은 이용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C마을의 인구 80%만 A도시 또는 B도시를 이용한다. 이리 몇 명 가게요? 400명. 400명. 그게 응용이었어. 옛날 문제. 왜냐면 1,000명 이렇게 주고 반반 간다. 그럼 다들 잘하는 거예요. 초창기에 사람들이 잘 못했을 때, 공부를 전반적으로 다 못했을 때, 말해도 못 알아들었을 때 문제가 처음 나왔단 말이에요. 너무 쉽게.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잘 맞추기 시작하네.
그러니까 뭐라고 바꿔내냐면 이렇게 바꿔내는 거예요. 1000명이 다 이용하는 게 아니라 80%만 이용한다 이렇게.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걸 못 봐. 그리고 500명 이래 찍었는데 틀렸네? 남들 답이 뭐래? 400명이래. 왜 400명이야? 그래 내 알고 20%는 이용 안 한대. 그랬더니 그거 못 봤네.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때? 그런 것도 잘해. 그러니까 어떻게 문제를 내느냐? 지금 이렇게 내요. 봐봐요. 딱 분기점이라 그래요. 이렇게 분기점을 붙이지 않고 붙어 있으란 법은 없잖아. 딱 이렇게 접점에 분기점이 있으란 법은 없잖아. 그건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한 거지. 그렇다면 만약에 이렇다면 어떨까? A 도시가 이렇게 있고 그럼 A 도시에서 상권의 영향력이 있겠죠. 그러니까 A 도시 상권의 영향력이 여기까지래. 근데 B 도시가 여기에 있대. B 도시가 이렇게 있대. 있고 B 도시의 상권의 영향력은 여기까지래. 그러면 만약에 편의상 요거 선은 그냥 아무 의미 없어요. 편의상 여기다 이렇게 그거 보면 얘가 상권이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가 어디까지냐면 여기까지래. 얘가 상권이 미치는 영향의 크기는 얘는 여기까지 미치는 거죠. 얘는 여기까지 미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 부분에서는 겹치는 거잖아. 그러면 상권이 겹치는 부분에서 만약에 C라는 마을이 이 중간 어딘가에 있다. 예를 들어 여기쯤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직장 다니면서 시험 합격하기가 쉽지 않아요. 혼자 공부하면 물어볼 데도 없고 에듀윌 유료 회원은 평일 야간에도 심지어 주말에도 밀착 관리를 해주니까 의지가 많이 됐어요. 에듀윌은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제가 볼록 렌즈를 그려드린 거지 시험에는 이렇게 그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A와 B의 거리는 몇 킬로고 A 인구 몇 명, B 인구 몇 명인데 C가 어느 지점쯤에 있다. 그러면 얘는 이쪽으로 물건 사러 가게 안 가게요? 가겠지. 영향력 안에 있으니까. 이쪽으로 가게 안 가게요? 가겠지. 그런데 몇 퍼센트 가냐 이거야. 근데 반반 그러면 안 돼 이건. 그거 계산해야 돼. 몇 퍼센트 가는지. 이해 가셨어요? 그걸 계산한 사람이 누구야? 레일리야. 그런데 그 계산이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계산식에 하는 원리를 배웠다고 쳐요. 그런데 다음번에 다른 걸 날 때는 또 문제가 응용되고 또 다른 문제를 낼 때는 또 응용되면 어렵겠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다음번에 딱 계산했어. 다음번에 문제를 냈는데 이게 상황만 말투나 상황만 바뀌고 숫자만 바뀌어야 방식은 똑같아. 그럼 어려워 안 어려워? 안 어렵지. 몇 개만 연습해보면 방식이 똑같겠죠. 그럼 똑같은 방식을 대입만 하면 답이 다 나오겠죠. 이게 그래. 그래서 쉽다 이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해야겠죠. 제가 알려드리면 해야겠죠. 내가 계산이니까 하나 봐라 하고 안 하시면 그 다음엔 되게 나중에 후회하세요. 그런데 계산인데 응용이 없어. 쉬워요.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알려드릴 거예요. 제가 계산하는 법은. 계산하는 법을 알려드리기 전에 그걸 깔고 가기 위해서 아까 말한 뉴턴의 만류인력 법칙의 원리를 도입해서 레일리가 설명했다 해서 레일리 법칙이라 하는데 그걸로 제가 이렇게 나타내 볼게요.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A 도시가 고객을 끌어내는 힘 그랬죠. B 도시가 고객을 끌어내는 힘 그랬죠. 고객 유인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까지 고객 유인력이 미쳐. 그럼 이 안에 있는 고객들은 다 끌어낼 수 있어. 이 안에 있는 고객은 끌어낼 수 있어. 여기서 여기까지 고객을 끌어낼 수 있고 얘는 여기서 여기까지 고객을 끌어낼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은 이리도 갈 수 있고 이리도 갈 수 있어요. 그 고객 유인력은 고객 흡입력이라고 불러기도 해요. 그런데 아까 크기에 어쩌다 그랬어요. 비례한다 그랬죠? 크기에 비례해요. 그럼 분수로 이걸 표시해 볼게요. 그럼 분자값과 분모값 중에서 비례는 분자에 써요, 분모에 써요? 분자에 써야지. 그래서 크기에 비례해요. 여기다 쓰면 얘가 커지면 유인력이 커지는 거예요. 크기는 여기다 써요. 그런데 레일리는 연구할 때 이 크기가 뭐냐면 도시 크기거든요. 도시 단위로 연구했어요. 그래서 얘 크기는 뭐다? 도시 인구를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A가 B보다 크다. 그죠? 그럼 A가 B보다 크다는 뭐가 크냐? A 도시 인구가 B 도시 인구보다 많다. 이런 뜻이에요. 도시 크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뭐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거리 제곱에 반비례. 이렇게 하면 거리 제곱이 되겠죠? 그럼 거리 제곱에 반비례. 분모. 얘가 분모는 커지면 클수록 분수는 작아지잖아. 그죠? 그러니까 분모의 거리 제곱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다? 고객 유인력이다. 내용은 뭐다? 크기에는 뭐하고? 비례하고 거리 제곱에는 반비례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요거 원리예요. 자, 이 원리입니다. 이것이 바로 레일리가 말한 레일리 법칙을 이야기하는 가장 기본입니다. 자, 그럼 기초과정에서 이 정도 하면
기본은 딱 된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고객 유인력, 고객 흡입력이다. 그런데 말하기를 A 도시와 B 도시가 있다면 A 도시 영향력 안에 있으면 C 마을 사람들은 A 도시로 물건 사라고 할 거고 B 도시 영향력 안에 있으면 상권 영향력, 고객 유인력이죠. 안에 있으면 B 도시로 물건 사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고객 유인력이 또는 상권의 영향력이 겹치는 부분 안에 C라는 마을이 있다면 상황에 따라 A로 갈 수도 있고 B로 갈 수도 있다. 그런데 A로 갈 수 있고 B로 갈 수 있는 것을 식을 찾아냈고 그 식을 가지고 우리는 얼마만큼 갈 것인지를 계산해낼 수 있다. 됐죠? 자, 그런데 제가 언제나 말하기를 여러분 언제나 원리를 생각할 때 사회과학의 이론이라는 것은 선배 이론이 있어요. 갑이 선배고 을이 후배야. 그러면 선배의 이론을 후배는 선배의 이론을 잘못된 부분은 비판하고 잘된 부분은 계승하면서 나오겠죠. 그러니까 언제나 후배의 이론이 현실적이고 합리적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그러면 네일리가 더 선배예요. 이제 후배는 누구냐? 허프란 사람이 등장해요. 자, 그럼 허프의 이론을 제가 얘기할게요. 메모를 하지 마시고 제 말을 들어요. 설마니 허프가 후배래 그 말을 쓰는 분이시죠? 쓰지 마세요. 허프야, 허프 후배. 허프 후배. 허프 선배 후배. 허프의 이론은 뭐냐면 확률적 상권 모형입니다. 뭐라고도 그냥 말하냐면 그냥 확률 모형 그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럼 메모하지 마시고 제 설명 좀 들어보실래요? 허프 이야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허프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레일리의 이야기 중에 여기 있는 사람이 요리 물건 사러 간다고 말했는데 레일리는 꼭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려고 하는데 가는 걸 방해하는 요소가 있으면 못 갈 수도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이게 뭐냐?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가는 걸 방해하는 방해 요소야. 방해 요소. 그러니까 방해 요소가 뭐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유실됐대. 도로가 여기서 유실됐대요. 전염병이 돌았대. 여기에 폭우가 온대. 폭설이 내린대. 전철 타고 여기를 가는데 여기 갈아타는데 되게 많이 걸어야 된대. 왜 여러분 지하철 갈아타는데 막 걸었다가 계단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막 어우씨 내가 그냥 버스 타고 한 번에 간다. 그런 것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 그렇대요. 옛날에 그 모 전철역 굳이 잠실역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만 잠실역에 갈아타는 데가 있는데 지하에 이렇게 한참 걸어요. 그런데 8호선에서 2호선을 갈아탈 때가 살짝 갈아타는 데가 살짝 언덕길이야. 살짝 언덕길 이렇게 지하 보도가 어떤 분이 막 뛰는 거야. 막 뛰어 급한가 봐요. 막 8호선에서 2호선 막 가는데 막 뛰더니 하는 말이 아씨 겁나 힘드네 씨. 막 거기 뛰어가려고 하면서. 그러니까 어른들 입장에서는 멀 수 있지. 다리 아프거나 무릎 아프고 하는 어른들은 더더욱 그럴 수 있죠. 그러니까 에이 나 많이 걸기 싫으니까 그냥 버스 타고 한 번에 요리 갈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했다고? 허프가. 그런 부분 감안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학원 올라고 그러는데 비가 오네. 아 가기 싫다. 그런단 말이에요. 비가 오면 그래서 학원의 출석률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눈이 온다. 아 가기 싫다 그런단 말이에요. 눈이 오면 학원의 출석률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날씨가 꾸물꾸물하다. 아 가기 싫다. 날씨가 꾸물꾸물하면 학원의 출석률이 떨어진다 그 말이에요. 햇빛이 쨍쨍하다. 오 날씨가 좋다. 가기 싫다. 햇빛이 쨍쨍하면 출석률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날이 좋아도 날이 나빠도 날이 꾸물꾸물해도 학원 나오긴 싫어요. 그래서 전부 다 방해 요소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방해 요소를 뭐로 표현했냐면 마찰계수라는 걸로 표현했어요. 마찰계수라는 걸로. 그럼 마찰계수라는 게 뭔데? 여러분 마찰계수라고 하는 것이 이런 거예요. 김연아가 현역 시절에 스케이트, 피겨스케이트 할 때 이렇게 빙판에 팔을 쫙 좌우로 펴고 다리 한쪽 올리고 쫙 미끄러가는 정말 아름다운 모습 스파이럴이라고 하는 거 혹시 아세요? 저는 그게 제일 아름답던데. 쫙 미끄러져 가잖아요. 그런 거 왜 가능하냐면 스케이트 날과 빙판 사이의 마찰계수가 거의 0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계수 값이 낮다는 말은 여기서 여기를 접근하기가 쉽다는 뜻이야. 마찰계수가 높다. 예를 들어서 아무리 김연아라도
스케이트를 신고 피겨 스케이트를 할 때 아스팔트에서 가능하겠어요? 그건 아니야. 엎어질 걸? 마찰 계수가 높아서. 그러니까 먼저 선수가 막 그거 연기를 할 때 막 공중 돌기도 하고 막 회전 돌기 하고 하다가 팍 내려 찍었네. 몇 군데 빙판을. 그럼 빙질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번 선수가 잘못하면 그런 데 걸리면 넘어지는 거야. 뭐가 생기는 거예요? 마찰이 생기는 거죠. 마찰 계수 값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찰이 접근하기가 어렵다.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기를 어렵게 만들면 마찰 계수가 커지는 거고, 마찰 계수가 작다는 말은 접근하기가 쉽다는 거죠. 이런 점을 감안해 줘야 된다는 것이 누구의 생각? 허프의 생각. 그리고 도시 단위로 연구하기보다는 상권에 관한 이론이니까 점포 단위로 연구하는 게 합리적이다라고 보는 것이 허프의 생각. 그럼 허프는 레일리는 도시 단위로 연구한 걸 허프는 뭐로 연구했다? 점포 단위로 연구했다. 상점 단위로, 매장 단위로 연구했다. 점포, 상점, 매장 단위로 연구했다. 그리고 마찰 계수라는 개념을 이야기했다. 확인. 그러면 이제 누구의 얘기냐면 허프의 이야기. 고객 유인력입니다. 고객을 끌어내는 힘. 고객 흡입력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러면서 크기에 비례한다는 점은 똑같죠. 그런데 크기가 뭐라? 점포 면적이다 그 말이에요. 점포 면적이다. 그리고 얘는 거리 제곱에 반비례한다 그랬는데 얘는 거리 마찰 계수 승에 반비례한다 그래요. 이때 람다 값을 뭔데? 공간 마찰 계수, 거리 마찰 계수입니다. 공간 마찰 계수라고도 부르고 거리 마찰 계수라고도 불러요. 그럼 공간 마찰 계수는 뭔데요? 공간 마찰 계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교통 조건에 따라 달라져요. 여러분 교통 조건이 좋으면 좋을수록 접근하기가 쉬워지죠. 그럼 마찰 계수 값이 낮아지는 거예요. 교통 조건이 나쁠수록 마찰 계수는 높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레일리 이론과 허프 이론 중에서 어느 게 현실적이에요? 허프의 이론이 현실적이고 타당하죠? 그런데 막상 실제 이론에 이걸 실무에 적용할 때는 마찰 계수를 어떤 숫자로 해야 될 거냐 하는 문제는 생기죠. 요거를 적용할 때 이게 학자가 이게 여러분 이름을 딱 들어봐도 이게 일본 사람 같아요? 안 같아요? 아니죠. 일본 사람 아니야. 그런데 저런 이론들을 만들어 놓으면 저렇게 실용화시키고 그런 거를 일본 사람들이 잘해. 그러니까 남의 이론을 마치 지네 이론들처럼. 그래서 허프가 이야기한 거를 일본 여러분 우리 요새 많이 알 거야. 일본 산업성, 경제산업성이라고 합니다. 경산성, 경제산업성이 주도해갖고 수출 규제 막 그랬잖아요. 그게 경제산업성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전에는 통산성이라고 했어요. 그 통산성에서 일본 통산성에서 그 전신이 통산성이거든요. 통산성에서 요 마찰 계수 값을 2로 실무적으로 대입하고 적용했어요. 그런 관행 따라서 요즘에도 이걸 계산할 때 실무적으로 마찰 계수를 2로 잘 줘요. 그럼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지금까지 다 마찰 계수를 2로 주어졌어요. 그럼 얘가 2로 주어지면 얘랑 똑같잖아. 똑같아요. 그 다음 또 하나. 기본적으로 레일리는 도시 2개를 가지고 연구했어요. 그런데 허프는 점포를 2개만 갖고 하는 것이 아니라 3개, 4개로 확장할 수 있어요. 점포를. 그렇다면 이래요. 얘보다 얘가 확장력이 있는 거죠. 그럼 레일리의 문제가 나왔어요. 출제자가 이렇게 됐어요. 객관식으로 문제 내겠죠. 그죠? 그러면 다음 레일리 방식으로 객관식 시험 문제 식을 풀어보시오. 계산해보시오. 레일리 방식으로 푸시오. 그런데 여러분이 착각했어. 허프 방식으로 풀었네? 답이 나와. 이해가셨어요? 똑같아. 답이. 이해가셨습니까? 그러면 제 말은 언제나 레일리 방식의 문제는 허프 방식으로 풀어도 반드시 나온다. 이해가셨죠? 자, 그리고 레일리 방식의 문제로 풀어라가 아니라 허프 방식으로 풀으라고 그랬어요. 문제를 준 거예요. 근데 레일리 방식으로 풀었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답이 나와. 2개이고 마찰 계수가 2라면 언제나 답이 나와. 다시 점포가 2개예요. 이해가셨어요? 마찰 계수가 2로 조졌네? 그럼 제가 지금까지 공인중개사 시험에 다 2로 조졌다 그랬죠? 그리고 대개 시험이 점포가 2개야. 지금까지 중에서. 그런 경우는 답이 항상 나와. 자, 그러나 점포가 3개야. 그러면 못 구해요. 얘는 점포 무조건 2개를 전제로 한 거다. 그 다음에 마찰 계수 값을 의도적으로 1이라고 그랬네? 마찰 계수를 3이라고 그랬어요? 그래도 답이 안 나와. 못 구해. 얘는 일종의 마찰 계수가 2인 셈이니까.
제 말 뜻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런 관계들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네일리하고 허프가 어느 게 현실적이다. 어느 게 더 확장력이 있다. 허프 이런 의미를 아시면 되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에 감만 잡으면 됐지 이것을 다 기초에서 다 알아버릴까요? 그러지 마. 그러면 제가 할 게 없잖아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요. 76으로 건너갑니다. 넬슨 소매입지론 있어요? 넬슨의 소매입지론 이런 게 있다 하는 정도만 아시고 얘도 안 나왔다가 30회 때 한번 살짝 이제 등장한 거예요. 얼마 전 시험에. 그래서 넬슨의 소매입지론 이런 것도 있다. 됐습니다. 위에 있는 공식도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공식 그렇게 안 풀 거예요. 문제. 괜히 있어 보이잖아.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냥 있어 보이라고. 기초고사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러니까 있어 보이라고 써놓은 거다. 쳐다도 보지 말자. 자, 공업입지론 갈 거예요. 공업입지론. 자, 공업입지론에는 베버의 이론이 중요합니다. 누구의 이론이 중요하다고요? 베버의 이론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베버의 이론을 이야기할 겁니다. 베버의 베버. 교재는 76페이지. 베버 공업입지론입니다. 최소비용 이론이에요. 공업입지론 중에서 최소비용 이론입니다. 베버는 비용이 최소인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베버가 강조한 게 3개가 있습니다. 베버가 강조한 3가지. 제일 첫 번째 수송비, 두 번째 노동비, 세 번째 집적 이익. 탁 와닿지 않는 단어 말해봐요. 집적 이익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집적은 모여 있는 거예요. 이거 읽어봐요. 이거 읽어봐요. 집적이에요. 어떤 분 읽으니까 찝적 그러던데 찝적하고 다른 거예요. 네? 아셨죠? 네. 집적. 어떤 분도 읽으면 직접 그러던데 직접 아니에요. 간접 직접 그거 아니고 집적. 그건 모여 있는 걸 말해요. 집적은. 근데 집적은 모여 있는 건데 예를 들어 여러분 한약을 사러 가고 싶어. 좀 저렴한 곳으로. 어디로 가면 돼요? 경동시장. 경동시장에 한약방이 모여 있어요. 그러면 광고하지 않아도 고객을 끌어내는 힘이 있어. 같이 모여 있음으로써 유리한 면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같이 모여 있으면 힘이 생겨. 고객을 끌어내는 힘. 그걸 집적 이익, 집적력이라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수송비를 다른 말로 이렇게 말합니다. 운송비. 맞아요? 교통비. 같은 말입니다. 운송비, 교통비. 이렇게. 그 다음에 노동비를 다른 말로 뭐라 그러게요? 인건비라 그래요. 또는 뭐라고도 말해요? 임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집적 이익을 집적력이라고도 해요. 같이 모여 있으면 유리하다.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비는 비용이죠? 그래요. 그러면 수송비는 최대인 곳, 최소인 곳. 최소인 곳이 좋겠지. 노동비는 최소인 곳이 좋겠지. 집적 이익은 최대인 곳이 좋겠죠. 이 3가지를 모두 고려할 때 비용이 최소인 곳에 3가지를 모두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인 곳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는 것이 베버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지 봐봐요. 자, 흘려듣지 마시고 자, 여러분이 지엽적인 것에 자꾸 집중하느라고 큰 흐름을 놓치면 정말 많은 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1월에 가봐요. 제가 뭐 쓰지 말고 잘 봐요. 이런 말 잘 안 해요. 3월에는 더더욱 안 하고 쓰거나 말거나 맘대로 하는 얘기야. 알아서 하세요. 맘대로. 어차피 뭐 여러분 방식을 끝까지 그렇게 고집하는 거니까. 근데 지금은 큰 흐름을 보라는 거예요. 봐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할게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각각 고려할 때 또는 수송비, 노동비, 집적이익 각각 최소인 지점에 공장이 입지해야 된다. OX. 그건 X잖아. 근데 이 3개를 모두 고려해서 비용이 최소인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건 O지. 근데 얘네 셋을 각각 최소인 점 아니죠. 얘는 최소가 맞지만 얘는 최대잖아. 24회 때 시험에 그렇게 나왔다니까. 기출문제. 얘 각각 최소인 지점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근데 그걸 도저히 뭔 말이 어느 게 틀렸는지 모르겠네요. 왜 그러냐고 왜. 그걸 왜 차이 못 찾냐고. 이 기초과정에도 알 수 있는데. 그래서 나중에 기출문제집을 보면 금방 여러분이 이거 틀렸네 이렇게 딱 찾아내야 돼요. 아셨죠? 예. 그 다음에 요 세 가지 중에서 배번은 뭘 제일 중요시 여겼느냐? 수성비를 제일 중요시 여겼어요. 그러면 수성비 하면 떠오르는 학자 글자 두 자 튀넨이지. 튀넨이 수성비 개념을 최초로 도입한 거고 그래서 입지이론 모든 입지론에서 가장 등장하는 단어가 요거예요. 제일 중요해. 자, 그 다음 이제 또 봐요 여러분. 원료 지수란 걸 제가 좀 이따 이야기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 원료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 맞아요? 네, 맞아요. 이거 맞아요. 그런데 원료가 나는 걸 원료산지, 원산지, 원료산지라고 해요. 그 다음에 제품은 어디서 파느냐면 시장에서 판대요. 그런데 이 거리가 100km라고 합시다. 100km 떨어져 있다 합시다. 그러면 어쨌거나 원료든 제품이든 실어 날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원료로 실어 나르는 경우를 이야기해 봅시다. 원료 수송비 하고 제품 수송비 이렇게 해볼게요. 원료로 수송했을 때와 제품으로 수송했을 때 중에서 원료 수송비는 100원이라 합시다. 제품의 수송비는 90원이라 합시다. 또 이렇게 해봅시다. 원료로 실어 나르는 경우 제품으로 실어 나르는 경우 원료로 수송하는 경우는 90원 제품으로 수송하는 경우는 100원이라고 합시다. 자, 이 경우는 뭐로 수송하는 게 좋아요? 수송비가 더 적게 드는 걸로 실어 나가야겠죠. 제품으로 수송해야 되고 이 경우는 원료로 수송해야 되겠지. 그러면 여러분 제품으로 수송하려면 공장이 어디 가까이에 있는 게 좋으냐면 원료산지에 있어야죠. 여기서 빨리 제품 만들어야지. 그러면 여기서 제품을 만들면 원료는 실어 나르지 않겠죠. 원료를 실어 나르는 경우는 거의 없겠죠. 무거운 수송비가 많이 드는 원료는 거의 안 실어 나르고 수송비가 적게 드는 제품으로 여기까지 실어 오겠지. 그러면 공장은 여기에 입지해야 된다. 맞아요? 그런 걸 원료 지향형 산업이라 그래요. 그런데 다시 설명 맞아 들으세요. 이런 경우는 뭐로 실어 와야 돼? 원료로 실어 와야죠. 원료로 실어 오려면 공장이 여기 있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원료로 여기 실어 오고 여기서 제품을 만들면 시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제품을 실어 나르는 일은 많지 않죠. 그러니까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제품은 적게 실어 나르고 수송비가 적게 되는 원료를 실어 오겠죠. 그러면 공장은 시장 가까이 입지해야 된다. 맞아요? 시장 지향형이라 그래. 공장이 여기에 있는 걸 뭐라고 하고? 원료 지향형. 공장이 여기 가까이 있는 걸 뭐라고 하고? 시장 지향형. 그러는 거예요. 이해 가셨죠? 그런데 여기서 수송비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 봤냐면 거리와 무게에 의해 결정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거리가 멀수록 수송비 많이 들죠. 그리고 무게가 무거울수록 수송비 많이 들죠. 이사 갈 때 피아노 같은 경우는 돈 더 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되게 금고 있죠. 금고 있잖아요. 그 다 집집마다 있는 거 금고. 그리고 거기에 금이나 막 이렇게 금괴 이런 거 들어있잖아요. 집집마다. 그죠? 그 다음에 뭐 순다 뭐 5만 원짜리도 막 꽉 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금고 같은 거는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사 갈 때 돈을 더 내야 되는 거 맞죠? 그럼 돈 더 내야 된다고. 무거우니까. 근데 없어 집에? 그 두세 개씩 다 있지 않아요? 없구나. 그러면 무거우면 돈을 더 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 거리는 100km라고 정해졌다고 쳐. 그러면 전적으로 수송비는 뭐에 의해 결정된다고 하자? 무게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하자. 우리는 거리는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럼 무게 그러면 뭐가 무겁다는 뜻이야? 이건 원료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이해 가셨어요? 이건 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무거운 걸로 실어나는 게 좋아? 가벼운 걸로 실어나는 게 좋아? 가벼운 걸로 실어나려면 공장은 여기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야 가벼운 제품으로 실어나르게 된다. 둘 중에서 뭐가 더 가벼운 거예요? 원료가 가벼운 거니까 원료로 실어 오려면 공장은 여기 입지해야 된다. 그렇죠? 자, 근데 이렇게 설명할 때는 이해가 됐는데 나중에 이제 지우고 나중에 또 물어보잖아. 그럼 헷갈려. 뭐라 그랬지? 알겠는데만 헷갈려. 그러니까 헷갈리지 않으려면 이제 이렇게 외우는 방향을 미리 한번 말씀드려 봅니다. 앞으로 이렇게 외우는 거야. 외우는 방향이 딱 봐서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쪽에 입지하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자, 어느 곳에 수송비가 많이 나가죠? 원료가 많이 나가죠. 그러면 공장이 원료산지에 입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 가벼운 거,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걸 실어 나르게 되는 거예요. 자, 어느 게 수송비가 많이 나가죠? 제품. 따라서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것, 무거운 것 쪽에 입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시장 쪽에 입지한다고 보는 거예요.
제품이니까. 그러면 가벼운 거, 수송비가 적게 되는 원료를 실어 나르는 거죠. 그럼 앞으로 외울 때는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곳에 입지한다. 무거운 쪽에 입지한다. 이해가셨어요? 그래야 가벼운 것, 수송비가 적게 되는 걸 실어 나르기 때문에. 이해가셨죠? 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제가 요때 하지만 기본 때 또 하고 심화 때 또 하고 문제풀이 때 또 하고 계속 할 거거든요. 그런데 세상에 시험 한 달 납부하는 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그렇게 많이 들어놓고 근데 왜 무거운 쪽에 입지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수송비가 많이 나가는 쪽에 입지한다. 왜? 그래야 수송비가 적게 드는 걸 실어 나르니까. 제 말 때 이해가 되셨죠? 이렇게 수송비가 더 많이 나가는 쪽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야 수송비가 더 적게 드는 걸 실어 나른다. 자, 그럼 다시 와요. 와서 뭘 이야기할 거냐면 원료 지수를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무슨 지수 그런 것들은 대개 분수로 되어 있는 게 많아요. 분수로. 그러면 우리가 탄력성 이야기할 때 분수 얘기했었죠? 분수를 잘 알아야 돼. 부동산 학개론에서 분수를 참 잘 알아야 돼. 그리고 또 주제도 좀 알고 분수도 좀 알고 이거 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분수를 알기 위해서 제가 분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대개 분수로 표현된 것들은 분자와 분모가 있는데 분자 값의 명칭을 따라 붙이는 경우에 대부분. 그럼 이제 10 중에 8, 9가 뭐다? 분자값 명칭 따라가. 그럼 10 중 1, 2는 간혹 분모값의 명칭을 따라가는데 투자론에 가면 승수 이야기할 때 제가 알려드려요. 그거 빼고는 대부분 다 뭐다? 분자값 명칭 따라 붙인다. 그러면 우리 원료의 무게와 제품의 무게가 있죠. 원료 무게, 제품 무게 이렇게 있을 때 여기다가 뭘 쓰냐면 원료 무게, 여기다 뭘 쓰냐면 제품 무게를 써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면 다시 여기다 원료의 중량을 쓴다. 여기다가 제품의 중량을 쓴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제품 중량분의 원료 중량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원료가 여기서도 나고 여기서도 나는 원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만 나는 원료를 뭐라고 하고? 국지 원료. 여기나 여기다 다 나는 원료를 보편 원료. 물 같은 경우는 보편 원료. 그런데 아무런 말 없이 원료는 다 국지 원료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다? 국지 원료다 그 말이에요. 말뜻 이해가 되셨나요? 자, 그러면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을 원료 주수라 그러는 거예요. 제품 중량분의 국지 원료 중량을 원료 주수라 그러는데 다시 봐봐요. 분수로 되어 있는 것에 분자와 분모를 비교하는데 둘의 크기가 똑같을 때 값은 얼마게요? 1이에요. 그러면 분자가 크다는 말은 분자가 더 크다는 말은 이 분수가 분자와 분모 중에 분자가 크면 분수는 1보다 크다는 뜻이죠. 그럼 뭐가 무겁다는 뜻? 원료 무거우면 무슨 지향형? 원료 지향형 이렇게 외우는 거예요. 그래 답이 탁 나오지. 답 나오는 요령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1보다 작다. 그러면 뭐가 무겁다는 뜻이에요? 제품 무거우면 무슨 지향형? 시장 지향형. 제품 지향형 그러면 안 돼? 시장 지향형 이렇게. 시장 지향형 이렇게. 그 다음에 분자와 분모가 똑같으면 뭐예요? 1이죠. 같으니까 원료 무게와 제품 무게가 똑같단 말은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가 똑같다는 얘기죠. 그때는 여기 입제도 되고 여기 입제도 되고 여기 중간에 입제도 되고 지 맘대로 입제도 된다 그 말이죠. 말뜻 이해가 되십니까? 요렇게. 그래서 배번은 원료지수란 걸 가지고 이야기했고 전체적으로 볼 때 배번은 비용이 최소인 곳에 입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레슈란 사람은 에이 무슨 기업이 비용만 따지냐? 그럼 이윤을 따져야지. 그럼 이윤이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수요가 많은 곳에 입지해야 된다. 그래서 최대 수요 이론을 레슈란 사람은 이야기했어요. 이해가셨어요? 레슈는 최대 수요 이론을 이야기했다. 근데 레슈의 이론도 지금까지 시험에 나오지 않다가 30회 때 딱 등장했어요. 그러니 제가 레슈의 이론도 이야기하는데 사실 레슈 이론은 뭐 공식 그런 건 없어요. 그냥 간단하게 내용을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배보의 이론에 집중하십시오. 아셨죠? 자, 거기까지가 입지 이론에 관한 얘기입니다. 78쪽에 나오는 부동산 정책론 부분에서는 일부분은 건너갈 거고 81쪽 부동산 정책 부분이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고 부동산 문제는 지난 10년 동안 단 한 문제도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우리 쉬셨다가 81페이지로 건너갈게요. 쉬었다 하시죠.